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남편이 부스스한 모습으로 인터폰을 확인하다가는 엄마? 엄마가 아침부터 웬일이야? 놀라서 급히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아침부터 웬일이세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예요? 내가 어젯밤 한숨도 못 잤잖니? 니들한테 미안한데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무슨 일이신데요? 남편과 제가 놀란 채 시어머님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저기 니들 형이랑 형수가 어젯밤에 집에 왔지 뭐니? 형이랑 형수님 매주 가는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래? 남편과 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우리 시댁 소개를 하자면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내외 그리고 우리 부부가 있어요. 우리 부부는 현재 딸 하나를 키우면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버님의 성격은 조용조용하고 굉장히 내성적인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자친구 사귀는 것조차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워낙 말수가 적다 보니 소개팅을 나가도 여자들에게 차이기 일쑤였습니다. 여자들이 한결같이 아주버님에게 답답하고 눈치 없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소개팅을 나갈 때마다 여자들에게 차였기에 나중에는 아예 결혼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결국 결혼도 우리가 먼저 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님이 가족들에게 어렵게 말을 꺼냈어요. 저기 나 사귀는 사람이 있는데. 뭐? 너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 언제부터 만났는데? 그게 한 2달 됐어. 그 사람이 우리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싶다고 하는데. 2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인사하러 오겠대? 마음만 맞으면 됐지. 만난 기간이 뭐가 중요해? 우선 내 마음을 너무 잘 알아줘서 같이 있으면 진짜 편해. 앞으로 이런 사람 다시는 못 만날 것 같아. 이야, 우리 형이 완전 푹 빠졌네. 연애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저런 조건 따지고 하다 보면 그게 계약이지 어디 연애겠어? 근데 진짜 궁금하다. 몇 살이야? 남편이 신기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을 바라봤어요. 그게 나보다 5살 연상이야. 뭐? 연상? 거기다 5살이나 연상? 그건 좀 그렇지 않니? 너도 나이가 있는데 여자가 그렇게 나이가 많으면 앞으로 애도 낳아야 하는데 이래저래 좀 그렇지 않을까? 엄마, 여자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그리고 그 사람 완전 동안이라 오히려 나보다 어려 보여. 아니 왜 화를 내고 그래?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너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껏 여자 한번 제대로 사귀어본 적 없는 네가 갑자기 그것도 5살이나 연상인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걱정되지 않겠어? 안 그래요, 여보? 시어머님이 걱정스레 시아버님을 바라봤어요. 물론 당신 말이 맞긴 한데 그래도 한번 만나보자고. 우리 장남이 집에 처음으로 아가씨를 데리고 온다고 하는데 만나보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아니 만난 지 2달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벌써 인사는 무슨 인사야. 시어머님은 영 탐탁지 않다는 표정이셨지만 항상 장남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시아버님께서는 그날도 역시 아주버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게 며칠 뒤 아주버님의 여친을, 그러니까 지금의 형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형님의 첫인상은 조금 강하다 싶을 정도였는데 아무래도 콧날이 너무나 오똑해서 더욱 그래 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첫날 형님을 보자마자 얼굴에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는 걸 단번에 알아차렸거든요.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될 건 없었기에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형님을 보자마자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어보니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다고 하던데 이렇게 얼굴을 보니 전혀 그래 보이지가 않는구만. 오히려 우리 아들이 더 많아 보이는구만. 그렇지 아빠. 내가 뭐랬어. 엄청 어려 보인다니까. 사실 재수씨보다 더 어려 보인다니까. 형, 그건 좀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아내랑 차이가 꽤 많이 나는데 그냥 딱 봐도 우리 아내가 훨씬 어려 보이는구만. 거기다 이 사람은 화장도 별로 안 했는데 벌써 피부 자체가 다르잖아? 남편이 커피를 마시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을 했고
제가 그런 남편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대며 눈치를 주고 있었지만 이미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은 뭐 씹은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대화를 하는 내내 형님은 가능한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을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드리러 오겠다고 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만난 지 2달밖에 안 되긴 했지만 이것저것 정말 잘 맞거든요. 똑똑하기까지 하고요. 오늘 집에 와서 보니 아버님 얼굴을 많이 닮은 것 같네요. 워낙 남자답게 생겨서 제가 한눈에 반했거든요. 그렇지. 우리 장남이 나를 쏙 빼닮긴 했지. 나도 한참 젊을 때 얼굴 잘생겼다는 말을 아주 많이 듣긴 했었지. 남자나 우리처럼 이렇게 남자답게 생겨야 하는 거야. 그럼요. 저도 남자답게 생긴 거 보고 한눈에 반했습니다. 근데 아버님도 엄청 남자답게 생기셨네요. 형님이 손으로 입을 가린 채 호호호 웃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그런 형님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으로 조용히 일어나서 주방으로 가셨는데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뭐 할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물 좀 마실까 해서. 근데 쟤는 어쩜 저렇게 얼굴이 두껍다니? 처음 만난 건데 네 시아버지 성격을 잘도 파악했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님 성격을 파악했다니요. 그렇잖니. 네 시아버지가 허세만 가득한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알고는 저러는 거잖니. 내가 보니 보통 불려시가 아니야. 꼬리가 9개는 달린 것 같구나. 저러니 우리 아들이 넘어갔지. 어머님, 뭘 그렇게까지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엔 그냥 성격만 좋아 보이는걸요? 싹싹하고 쌩글쌩글하게 웃는 게 나빠 보이진 않아요. 네가 그래서 하수인 거야. 난 그냥 한눈에 딱 보이는구나. 암튼 보통 내기가 아닌 건 확실해 보이는구나. 형님이 그저 못마땅하기만 한 것인지 시어머님이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형님이 엄청 마음에 드셨던 것인지 시종일관 한박웃음을 지으셨고요. 그 뒤 시아버님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아주버님과 형님은 곧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어머님께서는 형님과 아주머님이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님, 인상 좀 펴고 계세요. 그러다 형님이 눈치채겠어요. 내가 인상 쓰고 있었니? 그럼요. 계속해서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형님이 어머님 명품백도 사왔던데 형님 무안하겠어요. 사실 그게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마음이잖아요. 그냥 좋게 좋게 봐주세요. 요즘 어머님답지 않게 왜 이러세요?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근데 네 말대로 이제 내 식구가 됐으니 예쁘게 보도록 노력은 해야겠지. 그럼요. 이제 우리 식구잖아요. 그대에도 시어머님은 형님을 탐탁지 않아 했지만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형님은 성격이 정말 좋았는데요. 주말이면 항상 쌩글쌩글 웃으며 시댁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가곤 했습니다. 저도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긴 했지만 형님처럼 매주 가기는 힘들었는데 형님은 금요일 저녁만 되면 아예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이 감탄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형수님 말이야, 진짜 대단하네. 어떻게 매주 본가에 가서 지낼 수가 있어? 그러게 말이야. 난 어머님이랑 잘 통하긴 해도 매주 가는 건 좀 부담스럽던데. 오히려 다행이지 뭐. 나처럼 무뚝뚝한 며느리보다는 형님처럼 싹싹한 며느리가 더 좋은 거 아니겠어? 당신이 무뚝뚝하긴 뭐가 무뚝뚝해. 당신은 속이 깊은 거지. 난 사실 말이야. 형수님이 싹싹하게 가족들에게 잘하긴 하는데 왠지 모르게 좀 불편하더라고. 그냥 좀 가식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 암튼 어머님이나 아들이나 둘 다 똑같네 똑같아. 어머님도 형님 보고 꼬리가 9개 달린 여우라고 하시던데. 굳이? 엄마도 그렇다고 하지? 난 엄마 심정 이해가 된다니까. 가끔 날 보고 쌩글쌩글 웃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소름까지 끼친다니까. 뭐야, 그 정도야? 난 그냥 성격이 좋구나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거기다 말이야, 형수님 얼굴 다 성형한 거라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아주버님이 그래? 아니, 결혼식 날 내가 우연히 지나가다 들었는데 형수님 쪽 지인들이 신부가 성형을 너무 많이 해서 못 알아보겠다 뭐 그런 소리까지 하더라고. 당신은 전혀 눈치 못 챘어? 여자들은 딱 보면 안다며. 나?
아니, 난 잘 모르겠던데. 그리고 성형한 게 뭐가 어때서 그래? 나도 이 콧날이 항상 스트레스인데 형님처럼 수술하면 더 낫지 않을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신은 그 자연스러움 자체가 매력이야. 화장을 안 해도 피부가 좋아서 다 커버가 된다 그 말이야. 그리고 당신 콧대가 뭐가 어때서? 내가 볼 때는 아주 최고야 최고. 그니까 앞으로 성형 얘기는 꺼내지도 마. 남편 역시 시어머님과 같은 생각인 듯 형님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결국 시아버님만 형님을 끼고 돌았는데요. 형님이랑 쇼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잘 지내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이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거나 쇼핑을 갈 때면 항상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아버님과 아주버님 부부만 가곤 했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시지 그러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큰애를 불편해하니까 큰애도 내가 불편한가 보다. 그래서 내가 그냥 안 가겠다고 했다. 라는 말을 하실 뿐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시어머니께서 혼비백산한 채 우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지금 어머님 얼굴이 창백하세요. 저기 말이다. 네 형이랑 형수가 무슨 사업을 한다면서 네 아버지 앞으로 있는 그 상가를 팔아달라고 하지 않니? 뭐? 상가? 그거 엄마 아빠 노후 준비한다고 산 거 아니었어? 절대 안 되지. 뭔 소리라는 거야. 돈이 없으면 일을 버리지 말던가. 사업을 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해야지. 엄마 아빠 노후대책을 가지고 뭐 하자는 거야? 그리고 사업이 어디 쉬운 줄 알아? 지금껏 회사만 줄곧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은 무슨 사업이야? 그러게 말이다.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야. 니들 외삼촌이 사업하다 쫄딱 말아먹어서 내가 사업이라고 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 그때 네 외삼촌이 얼마나 고생했냐. 쌀이 없어서 형제들끼리 돈도 모아주고 그랬잖니. 지금 또 엄청 힘들게 살고 있단 말이지. 사업이라는 게 한 번 잘못되면 복구가 안 된다 그 말이야. 그런데 저렇게 졸라대니 지금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야. 시어머님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어머님, 설마 아버님께서 상가 팔진 않겠죠? 그게 어떤 상가인데 그걸 팔겠어요? 아니야. 내가 보니 큰애한테 홀려서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모양이야. 큰애가 돈 빌려주면 매달 원금이랑 이자 겸 생활비까지 넉넉히 쳐준다고 하더구나. 그 말 듣고 이미 반쯤 넘어간 것 같다. 내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아침부터 여길 찾아왔겠냐. 근데 무슨 사업을 한다는데요? 몰라. 무슨 큰 외식업을 할 생각이라는데 큰애 친정오빠가 그 외식업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나 뭐래나. 무조건 대박 난다고 저러고 있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네 아버지를 말려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방법이 없겠니?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엄마도 여기 온 거잖아. 알면서 뭘 물어. 거기다 아빠는 항상 장난만 우선시하시는 분이니까 이미 마음 굳혔으면 우리가 말린다고 해도 안 통할 것 같은데? 그러게 말이다. 이 일 어쩌면 좋으니 그래. 내가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영 꺼림칙하다 그 말이야. 니들도 내 예감이 얼마나 잘 맞는지 알잖니. 그렇게 시어머님과 우리 부부는 심각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지금 아버님 말린다고 해도 우리 말 안 들으실 게 뻔하잖아요? 그렇지. 절대 안 듣겠지. 그 구미호한테 완전 홀렸다니까.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뭔데? 답답하니까 빨리 말 좀 해봐. 아버님이 우리 얘기는 전혀 안 들으니까 아버님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랑 함께 만나는 거죠. 세상 천지에 네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딨어. 그런 고집불통을 누가 설득해? 딱 한 사람 있잖아요. 제 말에 남편과 시어머님이 제 입만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니까 그게 누구냐고. 우리 오빠요. 네 오빠? 그러니까 사돈을 말하는 거냐? 네. 아버님께서 우리 오빠 말은 믿는 편이잖아요. 요즘도 간혹가다 전화해서 이것저것 묻기도 하신다는데요. 요즘도? 요즘 물어볼 게 뭐가 있다고 사돈한테 전화를 한다니? 제가 오빠한테 들어보니 아버님 주변에 지인분들한테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인분들이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달라고 아버님께 부탁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빠가 자세히 알아봐드렸고요. 아니 사돈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그런 짓을 했다니 그래?
아무튼 네 시아버지 허세 알아줘야 한다. 그러면서 어깨에 힘을 얼마나 줬겠냐. 내가 안 봐도 훤하다. 괜찮아요, 어머님. 오빠 말로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형님한테 부탁을 하자 그 말이야? 맞아. 아마도 아버님이 오빠 말은 들을 것 같거든. 우리 오빠가 말도 엄청 잘하잖아? 바쁜 사람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네 시아버지가 사돈 말을 들을까? 어머님,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한번 시도는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동안 형님 좋게 봤었는데 형님이 갑자기 상가까지 팔라고 했다는 말 들으니 저도 왠지 찜찜해서요. 결국 제가 친정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시간 약속을 잡은 뒤 시댁으로 같이 갔습니다. 아니, 사돈이 웬일입니까? 사돈 어르신 잘 지내셨죠? 제가 일이 있어서 이 근처를 지나다 보니 사돈 어르신 댁 근처길래 안부 인사나 드릴까 해서 결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결례라니요?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잘 왔습니다. 아주 잘 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님께서 오빠를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잠시 후 시어머니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유, 사돈 아주 잘 왔네요. 그렇잖아도 우리 집 양반이 상가를 판다고 하는데 상가가 어디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걱정이 좀 돼서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상가는 왜 파시는 겁니까? 목이 나쁘지만 않다면 그냥 가지고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오빠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시치미를 떼고 물었어요. 우리도 그러고 싶긴 한데 우리 장남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니 우리가 좀 도와줄까 해서 팔려고 생각 중입니다. 우리 큰며느리 아는 사람이 그 외식업을 해서 엄청 잘 된다고 하네요. 식당 운영하면서 원금이랑 이자랑 생활비까지 넉넉하게 주겠다고 하니 우리 입장에서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셨구나. 부모님이 도와주시면 좋긴 하죠. 근데 사돈 어르신, 혹시 그거 아십니까? 뭘 말입니까? 요즘 세상에는 자식이라도 그렇게 막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걸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요. 에이, 부모랑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자식인데 부모가 자식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장남이랑 맏며느리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우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식들한테 아낌없이 주시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에이,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해도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네요. 시아버님께서 놀란 채 손사래까지 치셨어요. 그 뒤 시아버님과 오빠의 대화가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뒤 오빠가 집으로 돌아갔고 2달쯤이 지난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 상가를 팔아서 아주버님 사업에 보태주셨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말을 안 듣고 그여 상가 팔아서 돈을 줬지 뭐니? 어쩌겠어요. 아버님 재산인데 저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별일 없기만을 바랄 수밖에요. 어머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이렇게 된 마당에 계속 소가리만 하시면 건강에 안 좋아요. 내가 걱정을 안 하게 생겼니? 이게 전부 다 그 구미호 때문이야. 나한테 한번 걸리기만 해봐 아주. 시어머님께서 일을 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뒤 아주버님은 꽤 큰 식당을 열었고 나름 장사가 잘 된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식당을 다녀온 시아버님께서 흥분까지 하신 채 소리치셨거든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지금 가게에 사람이 미어 터져. 그럼 다행이긴 한데 당신 원금은 꼬박꼬박 받아내야 해. 난 이자는 바라지도 않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꼭 받아내라고. 그거 우리 노후자금인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거참 알았어. 알았다고. 큰애가 어디 그럴 애야?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니까. 착한 애를 왜 그렇게 의심하고 난리야? 시아버님은 형님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아주버님 식당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었기에 우리는 정말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뒤부터 시어머님의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형님이 원금과 이자까지 따박따박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며 시어머님조차도 안심을 하고 있었고요.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형님이 보내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다는데요. 어느 순간은 원금만 보내더니 그 다음에는 원금마저도 제대로 보내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몇 달 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시아버님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둘 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았고요. 또한 돈을 받아간 뒤로 아주버님과 형님이 시댁에 아예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참다 시부모님께서 식당으로 찾아간 모양이었어요. 니들은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거냐? 아버님, 저희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 안 보이세요? 그이랑 저랑 하루에 4시간도 못 자고 일하고 있어요. 근데 전화 좀 안 받는다고 이렇게 쫓아오셔서 그러시면 많이 서운하네요. 아니, 내가 전화 안 받았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 네가 워낙 바빠서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말하러 온 거다. 제가 잊고 있는 거요? 그게 뭔데요? 매달 입금해주기로 한 그 돈 말이다. 그게 지금 몇 달째 안 들어왔더구나. 이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원금이라도 입금을 해줬으면 해서 말이다. 아, 돈이요?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진짜 서운하네요. 무슨 빚쟁이도 아니고 아들 며느리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정신없어서 그런 거 딱 보면 모르세요? 제가 어련히 알아서 할 텐데 얼마나 못 믿었으면 가게까지 쫓아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그 돈 떼먹기라도 할까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건 뭐 부모님이 아니라 사채업자가 빚 독촉하는 그런 기분이네요. 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우리는 그냥 몇 달 입금이 안 됐길래 네가 깜빡한 줄 알고 찾아온 거다. 그러니 너무 그렇게 맘 상해하지 말고 돈 안 떼먹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만 돌아가세요. 자꾸 이렇게 찾아오면 가게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빚 독촉하시면 직원들도 불안해한단 말이에요. 그동안 시아버님께 그렇게 잘하던 형님이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한 채 시부모님을 몰아붙인 모양이었어요. 결국 참다 화를 주체하지 못한 시어머님이 한마디를 하셨답니다.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냐? 돈을 보내기로 약속을 했으면 당연히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돈은 네가 안 보내놓고 왜 우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나 참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알았다고요. 누가 안 준대요? 준다고요. 그니까 그만 좀 돌아가세요. 다른 시부모들은 아들이 사업한다고 하면 버선발로 나서서 사업자금도 턱턱 대주고 그러던데 그까짓 돈 좀 주고 엄청 유세 부리네. 뭐가 어쩌고 어째? 너 지금 말 다 했냐? 그렇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모름지기 부모라고 하면 자식을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다고 하던데 가만 보면 어머님, 아버님은 굉장히 이기적이신 것 같아요. 제 친구 시부모님은요, 사업자금 하라고 돈을 그냥 막 주면서 갚을 필요도 없다고 했다더라고요. 부모라면 그래야 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닌가요? 겨우 몇 달 입금 안 됐다고 돈 달라고 쫓아오는 게 부모는 무슨 부모예요? 저 같았으면 돈 안 받을 테니 얼른 자리 잡아라. 그랬을 거라 그 말입니다. 뭐? 이게 어디서 말하는 싸가지 좀 봐라. 돈 보낼 테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괜히 영업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시부모님을 뒤로 한 채 형님이 식당 안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께서 아주버님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이 전화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상한 소리 할 생각 하지도 마세요. 라며 형님이 전화를 끊어버렸고요. 더 기가 막혔던 게 시어머님께서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남자 직원들이 못 들어가게 가로막기까지 하더랍니다. 결국 식당 밖에서 아주버님 이름만 외치다 돌아오셨다는데요. 아주버님은 식당에 없는 건지 아니면 있으면서 모른 척 한 것인지 아무런 대꾸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시어머님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원통하고 분해서 못 참겠다. 그 구미호가 말이다. 우리한테 어쨌는지 아니? 정말 원통하시긴 하셨던지 시어머님께서 눈물까지 흘리시며 제게 하소연을 했지만 우리는 당분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 1년이 넘도록 시부모님께 돈을 보내지 않았고 아주버님과 형님은 연락조차도 되지 않았어요. 결국 참다 우리 부부가 형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왜? 어머님, 아버님이 가서 돈 받아오래? 짜증나게 가족들이 하나같이 다 왜 이러는 거야?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보내니까 괜찮아지면 보낸다고 가서 말해. 누가 떼먹는데? 살 날 얼마 남지도 않은 노인네들이 무슨 욕심이 그리도 많아? 형수님, 말씀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장사 잘 되는 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더니 우리 부모님이 형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형수님이 부모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수님하고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형 불러주세요. 형이 나한테 다 알아서 하라고 했으니까 나한테 말하면 돼요. 다른 사람 돈도 아니고 부모님 돈을 장남이 좀 쓰겠다는데 다들 왜 이렇게 난리밥석인지 모르겠네. 혹시 서방님도 돈이 탐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수님, 말 조심하세요. 그 돈은 부모님 노후자금이다 그 말입니다. 그놈의 노후자금 아주 기에 딱지 않겠네. 두 노인네가 죽을 때까지 쓰면 얼마나 쓴다고 그래요? 그 돈으로 자식이 잘 되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가서 부모님한테 전달이나 하세요. 나중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요. 형님이 우리 부부를 노려보다 쌩하고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이 뒤집어진 남편이 형님을 따라 들어가려고 했지만 제가 뜯어말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안 되겠다. 형님한테 부탁 좀 드려야겠다. 그래야겠지. 이건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네. 근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지? 형님 말이야. 완전 다른 사람 같아. 그날 저녁 친정오빠에게 연락을 한 뒤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거봐라. 그때 내가 뭐라고 했어. 부모 자식 간에도 절대 그런 식으로 돈 거래하면 안 된다니까. 자식이 대놓고 부모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건 꼭 사단이 나더라니까. 형님,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선은 사돈 어르신 의사가 중요하지. 사돈 어르신이 그 재산을 빼앗아 오겠다는 의지가 확실해야 해. 제가 어제 부모님께 물어봤는데요. 괘씸해서 다 빼앗아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다고요. 지금 아버지도 부득부득 이를 갈고 계세요. 그래? 그럼 부담부 증여로 가야지. 내가 사돈 어르신 찾아뵙고 얘기해볼게. 내일쯤 찾아뵙는다고 연락이나 드려놔. 아무리 친정오빠라고 하지만 말을 하는 내내 낯뜨거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빠와 우리 부부가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사돈, 바쁜 사람을 이렇게 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우리가 가도 되는데 뭘 굳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어제 매제한테 우선 다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담부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담부 증여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요. 그때 제가 효도계약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아, 그때 큰아들 며느리한테 서명받고 했던 그거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걸 증거로 불효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부모 자식 간에 돈 문제가 가장 골치 아픕니다. 부모한테 돈 가져갈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러다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모님 거면 내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도 반드시 쓰시라고 했던 겁니다. 오빠의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시아버님께서 장롱 안쪽에서 그때 작성한 부담부 증여 계약서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때는 이런 거 왜 하나? 사실 그런 생각했었는데 내가 일이 될 줄 진짜 몰랐네요. 사돈, 근데 말이요. 혹시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기는 한가요? 그럼요. 이따마다요. 그런 소송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참 안 좋긴 한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괘씸해서 다시 재산을 받아오고 싶어 하신답니다. 맞습니다. 나도 괘씸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도 잘 되는데 돈을 안 주는 건 작정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아버님의 아랫입술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오빠는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오빠가 변호사라는 걸 알고 시아버님이 정말 좋아하셨고요. 그랬기에 시아버님은 오빠가 하는 말이라면 고지고대로 믿곤 했습니다. 그리고 상가를 팔기 전 시아버님을 찾아갔던 그날 오빠가 아주버님 내외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설득했지만 시아버님께서 꿈쩍도 하지 않자 차선책으로 만일을 대비해서 효도계약서, 즉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도
쓰라고 설득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오빠의 진심 어린 조언에 시아버님께서 아주버님 내외를 불러놓고 부담부 증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했었고요. 이미 돈을 받을 생각에 눈이 먼 아주버님 내외는 그걸 아주 우습게 생각한 채 신나서 서명을 해줬고 말이죠. 오빠가 변호사다 보니 부담부 증여 계약서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들 김승철에게 부모 김득수가 얼마를 증여하고 아들 김승철은 매월 부모님께 원금 및 이자 땡땡원을 매월 10일 날 입금하도록 한다. 아들 부부 김승철 이현미는 부모에게 항상 존경하는 말과 행동으로 효를 다하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증여받은 돈은 모두 반환하기로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암튼 부담부 증여계약서는 이 내용 말고도 구체적인 효도에 대한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버님 내외는 그걸 다 읽거나 확인하지도 않고 신나서 바로 서명까지 했었고요. 결국 시부모님은 아주버님과 형님을 상대로 불효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뒤늦게 시댁으로 쫓아와서 난리를 쳤어요. 어머님 아버님, 지금 그 돈 달라고 하시면 우린 식당 문 닫아야 해요. 매달 드리기로 한 돈 드릴 테니까 이쯤에서 그만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네가 보기엔 우리가 지금 뭘 하는 거 같냐? 왜? 니들 망할 거 무서워서 우리가 벌벌 떨기라도 할 줄 알았냐? 우린 이제 니들이 망하던 말던 아무런 관심도 없다. 그러니 우리 재산 그대로 돌려줄 생각이나 해.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 이 집안 장남이잖아. 아빠가 항상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 거라며. 이제야 먹고 살만한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네 놈이야말로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자한테 홀려서 부모를 버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아가. 우린 법대로 할 테니까. 하지만 형님은 그때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아버님, 진짜 다 빼앗아갈 건 아니죠? 그냥 우리 겁주려고 하는 거죠? 만약 그러시다면 전 이 사람하고 바로 이혼할 겁니다. 돈 한 푼도 없는 이런 사람이랑 제가 왜 삽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지 마세요. 지금 제 뱃속에 아버님 손주도 있으니까요. 아니 뭐야, 뱃속에 손주가 있었어? 며느라, 미안하다. 내가 그건 몰랐구나. 그걸 모르고 내가 큰 실수를 했구나. 예끼 못해 처먹은 거사. 내가 이럴 줄 알았냐? 개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네가 손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벌벌 떨기라도 할 줄 알았냐? 우린 관심 없다. 앞으로 우리들이 노후 즐기면서 살 생각이거든. 니들이 애를 낳든 말든 우리랑은 아무 상관도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 그만 나가거라. 법원에서 보자. 좋은 변호사 고용해야 할 거다. 우리 사돈 실력이 어마어마하거든. 시부모님께서 아주버님과 형님을 내쫓아버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식당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승소를 해서 그 돈을 돌려받았거든요. 한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이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정말이지 시부모님과 우리한테 해도 너무했으니까요. 그러다 얼마 뒤 둘이 이혼 소송을 한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형님이 임신을 했다는 말도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네요. 사람이 얼마나 더 악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네요. 현재는 시부모님의 사이가 더 좋아졌는데요. 저 구미호한테 넘어가서는 당신한테 내가 할 말이 없네. 내가 이 일 겪고 보니 역시 당신밖에 없더라고. 앞으로는 우리 둘이 잘 먹고 잘 살자고. 시아버님께서 시어머님께 그렇게 잘할 수가 없답니다. 그나마 오빠의 조언을 듣고 부담부 증여 조건을 작성해둔 게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 사실 오빠가 시어머님께 당부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혹시나 이러한 일이 있으면 무조건 다 녹음해서 증거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었기에 그동안 형님이 시부모님께 함부로 대할 때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어머님께서 다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부도 다 녹음하고 있었고요. 오빠 말로는 그게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만약 부담부 증여 계약서, 그러니까 효도계약서를 작성해 놓지 않았다면 불효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나 이러한 일이 있으시다면 다들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말이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